전쟁을 알지 못하면 역사도 알 수 없다. 이야기로 만나는 토크멘터리 전쟁사. 이 전쟁에 있어서도요, 항상 그 판도로 바꾼 작전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도 왜 인생의 작전, 이런 생활의 작전들이 있잖아요. 허준 씨는 작전하면 뭐가 생각나요? 뭐 작전까지는 아니지만은 집에 달력은 무조건 처음에 1월 1일에 동그라미 쳐둬야 될 것은 다 쳐놓고 네, 내가 1년 동안 챙겨야 될 것들이 뭐가 있느냐. 내 생일은 안 챙겨도 와이프의 생일이라든가 결혼기념일이라든가 침대를. 그렇구나. 윤전 아나운서도 작전을 좀 짜야 돼요. 어떤 작전을 좀 세울까요? 지난번에 작전 실패를 한 번 한 적 있죠. 하하 어머님께서 입으셨던 융 치마 같은 거를 입고 와가지고 댓글에 도대체가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 많은 분들께서 맞아요. 왜냐면 우리는 전쟁사를 이야기하지만 결코 어두운 방송은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잘 반영하도록 하겠고요. 전쟁만큼은 이분들 따라갈 자가 없습니다. 오늘도 이분들과 함께 스페셜 시리즈 판도를 바꾼 작전사 시작합니다. 특급 작전의 전모를 밝히는 스페셜 시리즈 판도를 바꾼 작전을 공개한다. 먼저 2차 세계대전에서 펼쳐졌던 작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낭에 팔레트와 붓을 넣고 다니고 실과 바늘 등을 챙겨갖고 다녔던 대서양을 건넌 1급 비밀 부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작전 명령을 받은 특수부대인지 저는 이거를 좀 잘 아는 게 뭐 마술사 부대 뭐 이렇게도 이름이 붙여졌잖아요. 고스트아미 작전이라는 건데 네. 왜 우리도 좀 어설프게 알 때 아예 모르면 괜찮거나 맞아요. 아예 정확하게 알면 또 네. 방법이 없는데 사실은 어설프게 아는 사람이 쏘기가 제일 쉬워요. 맞아요. 2차 세계대전이 딱 그래요. 레이더 같은 거 나오긴 했는데 되게 초보적이고 항공기가 이제 발달해서 항공정찰, 항공사진 나오긴 하는데 땅에 있는 물건을 저게 인형인지 사람인지 구별은 잘 안 되고 이래서 사실 2차 대전 때 이 기만 작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중에 역시 최고는 노르망디 상륙작전이죠. 사상 최대 작전. 그래서 이 고스트아미 작전이 나왔는데 그때 미국의 23본부 특수부대를 유령부대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유령 만들어내는 거죠. 요즘 영화 특수 촬영 이런 거 하듯이 특수 예술학교 학생, 특수 분장하는 사람, 화가, 광고 전문가, 무대 장치 이런 사람들 만들어서 그러니까 뭐 저기 화면에도 나오지만 저게 풍선이래요. 에드벌룬. 잘 만들었어. 잘 만들었죠. 잘 만들었어. 아니 여기서 봐도요. 이 직접 모르겠어요. 디테일한 사진을 봐도 사람들이 들고 있지 않으면 땡근 줄 알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 가까이서도 사람들 봤는데 저 정도면 하늘에서 찍었으면 어느 정도 100%죠. 근데 정말 하늘에서만 쏘기는 게 아니고 멀리서 본 사람들도 쏘기게 하는 또 이게 미국이 또 헐리우드 아마 그쪽 사람들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특히 노르망디 상륙작전 때는 저 정도 풍선만이 아니고 감청도 하잖아요. 네. 요즘 같으면 주파수 다 분석할 텐데 그때는 귀로 듣거든요. 그러니까 엔진 소리 막 실제 부대가 있는 것처럼 보여야 되니까 엔진 소리, 가짜 편지, 가짜 전화. 그러니까 하여간 사람 사는 거랑 똑같이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뭐 소음도 내고 바퀴 자국 내서 하늘에서 보면 정말 있는 것처럼 보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고스트아미 작전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철저하게 정말 관리가 잘 됐는지 네. 정말 아군도 모르다가 1990년대 중반에야 세상에 알려졌대요. 비밀 해제되는 문서를 한참이 보고. 지나서나 근데 여기 중요한 거는 적을 쏘려면 아군도 먼저 쏘게 된다. 맞아요. 왜냐면 맞아요. 스파이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 문학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을 감동시키려면 자기가 먼저 감동해야 된다. 나는 내가 막 글을 쓰다가 울고 막 그러는데 사람들은 내 글 보고 안 웃더라고. 그 너무 자아자찬이지만 사실 그때 당시에 스파이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아군들조차도 당연히 몰라야 되는데 맞아요. 그렇다고 해도 이들이 사생활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100만이 넘는 군대가 있었잖아요. 네. 편지 다 통제하고 정말 그 노르망디 상륙 작전은 보안 유지에서 획기적인 작전이에요. 아주 초보적인 작전이 뭐냐면 빈 상자, 빈 보급 상자를 어디다 엉뚱한 데다 갖다 놓으면 아 저기에 지금 군대가 집결하나 보다. 그리고 뭐 트럭이 막 가면 저기 있나 보다라고 하는 이건 아주 초보적인 작전이고 이렇게 뭐 예술가를 동원한다든지 대규모 세트장을 동원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안 속을래 안 속을 수가 없잖아요. 아군도 속는데. 그래서 실제 또 진짜처럼 해야 되니까 군인들을 투입했어요. 네. 그래도 뭐 그런 에피소드도 있대요. 장교인데 이제 진짜 부대처럼 보이려니까 대령 계급장을 달고 있었던 거야. 술집에 갔더니 자기
동기를 만난 거죠. 너 어떻게 벌써 대령이 되냐? 될 리가 없는데 우리나라 계급 제도가 그렇게 되지 그래서 않는 이게 지금 내가 사실 작전 중이야 말할 수가 그렇지. 없으니까. 없죠. 그때는 이제 이래야죠. 너라니? 너 지금 소령인데 지금 대령한테 너라고 했니? 차려. 해주셔. 잘하실 것 잘할 것 같아요. 같아. 예술가 무대. 나 거기 들어갔으면 잘했을 거야. 어마어마했지. 가장 성공적인 게 1945년에 그 베를린 레이스라고 이제 소련하고 연합군이 누가 먼저 베를린에 도착하느냐 빨리 가야 되잖아요. 여기서 제일 문제가 이제 강 넘는 거예요. 강을 넘는데 도강 지점을 쏘게 되니까 이쪽으로 도강하기로 하고 이쪽에 고스트아미를 보낸 거예요. 근데 도대체 어떻게 했는지 정말 신기한데 한 몇만 명 군대가 도강하는 것처럼 저런 가짜 장비 막 놓고 또 연출해가지고 완전히 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래 사단이 도강하려면 최소한 10% 20% 희생자가 나는데 그렇죠. 사상자가 30명밖에 안 나왔대요. 거의 그 정도면 발 헛디뎌서 물에 빠져서 사망한 거 아닌가? 그래서 사실은 뭐 롬멜도 아프리카에서 이런 거 많이 썼지만은 저게 가장 예술적인 작전이어도 역시 전문가는 못 당해요. 자, 이렇게 기발한 작전이 있었다. 이게 발상 자체가 저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맞아요. 총탄이 오고 가고 포탄이 떨어지는 전쟁터에 가짜 에드벌룬 탱크를 만들고 가짜 계급을 달고서는 거짓말로 적을 쏘기는 부대가 있었다는 거. 이것 자체가 대단한 것 같은데 미국도 사기를 쳤지만 히틀러의 사기극도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른바 우리가 알고 있는 위조 지표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이제 슈퍼노트잖아요. 네. 슈퍼노트의 원조가 히틀러입니다. 독일이 처했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본토에 연합군 폭격기가 와서 폭탄을 떨어뜨리기 시작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히틀러가 참을 수 없는 거예요. 특히 영국군 폭격기가 독일에 날라와서 폭탄을 떨어뜨린다. 이건 아주 치욕이었거든요. 그 전에 계속해서 독일군이 영국에게 폭격기를 보냈었는데 반대 상황이 됐고. 그렇죠. 그러니까 히틀러는 집요하게 영국에 대한 복수를 빨리 강구하라 이런 명령을 내면서 부하들을 닥달을 해요. 근데 부하들 중에 한 명이 누구 있었냐면 이제 SD라고 해서 독일 보안대 소속의 베르나르트 크리거라는 소령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뭐 하던 사람이냐면 왜 첩보 조직의 뭐 위조 신분증이나 이런 거 만들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은 히틀러하고 독대를 해서 위조 지폐로 영국 경제를 침체시키면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게 그때 당시에 이미 그 영국이 발행한 그 전시 국채가 과포화 상태였어요. 아하. 더군다나 그 파운드화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었고요. 이런 상태에서 이제 위조 지폐로 이제 결정타를 날리자 이런 거였죠. 히틀러가 필요한 게 뭐냐라고 하니까 포로 수용소 하나만 자기한테 달라. 그래서 오케이, 포로 수용소 줬어요. 이 사람이 이제 그때부터 인재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크리거가 누구를 모았냐면 이제 유럽 최고의 위조 지표범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유대인이었는데 유대인 수용소에 있었어요. 이 사람을 빼와요. 대부분 유대인 수용소에서 빼와요. 화가, 그다음에 전직 유대인 은행원, 그다음에 전직 활판 인쇄기사, 전부 다 빼니까 전부 다 유대인이에요. 근데 베르나르트 크리거가 그래요. 너네 가스실 안 간다. 걱정하지 말아라. 최고 대우를 해주면서 파운드화 찍어내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상 유럽에서 최고의 인재들이 모여서 파운드화를 찍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규모가 어느 정도였냐면 5파운드는 315만 장을 찍어내고요. 10파운드 235만 장. 그다음에 20파운드짜리 134만 장. 계산이 안 돼 지금. 50파운드는 128만 장. 그러니까 전부 다 해서 총 한 800만 장이 넘는 그때 돈으로만 해도 수천억 원대 돈이네요. 대부분 영국은 돈벼락을 맞은 거죠. 지금 저 하늘에서 돈을 뿌리고 저게 있는 실제 건가요? 사진이에요? 실제 사진은 아니에요. 아니군요. 아, 깜짝이야. 그건 아니고. 근데 일부의 돈을 하늘로 뿌리긴 했는데 거기에도 일단 기준이 있었어요. 이 위조 지폐들을 4등급으로 나눠요. A, B, C, D 등급으로 해서 아, A급, B급 뭐 이런- 그렇죠. 아 진짜요? 잘하네.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알아. A급, B급. 어디 이태원 좀 아 다니셨는데. 이미테이션 네 많잖아요. 아주 A급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걸 좀 D급까지는 아는데 D급은 어느 정도냐면 이제 위조에 실패한, 인쇄에 실패한 것들. 그다음에 C급 같은 경우가 약간 미심쩍은 것들. B급은 아주 잘 만들어진 거. A급은 거의 구별이 안 진짜 되는 거. 아니 누가 전문가가 와서 봐도 그렇죠. 구별이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왜 사실 우리나라도 몇 번 이렇게 있었거나 아주 간혹이지만 이게 다 비교가 가능하잖아요. 정말 위조 지폐의 문제는 네. 이 도안이 아니라 재질이에요. 안 돼. 화폐 만든 그 재료. 그거는
되게 국가들만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 밀어주면 진짜 같은 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있었어요. 방금 말씀하셨는데 교수님께서도 유태인 출신 은행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은행원이 와서 이런 말을 해요. 영국 사람들이 위패를 감별할 때 귀퉁이에다 바늘을 찔러보는 버릇이 있다. 네. 그래서 그 귀퉁이 쪽 재질을 세심하게 만들면 이거 통과할 수 있다. 이런 노하우까지 알려줘요. 독일한테.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D등급은 하늘에서 뿌려요. D등급은 상관이 하늘에서 없으니까, 뿌리고, 네, 하늘에서 네. 뿌리고 이제 C등급 같은 경우는 이제 상인이나 외교관을 통해서 유통을 시켜요. 그다음에 이제 B등급 같은 경우는 이제 첩자들을 통해서 유통을 시키고 이제 슈퍼노트라고 했을 때는 A급 있잖아요. 이 A급으로는 뭘 하냐면은 이중 첩자의 활동 자금을 이걸로 지급을 해요. A급 정도 되면 그냥 네. 영국 은행 가서 저금을 해도 받는 돈일 거 아니에요? 무사 통과였어요. 어머.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파운드 자금이 풀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영국 경제가 급격한 인플레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럼요. 지폐라는 게 있으면 그것에 해당되는 물건들도 있어야 같이 이게 균형을 그쵸. 맞추는데 돈만 많이 늘어나면 근데 이게 단순하게 무슨 금융시장만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현물시장, 심지어 암시장까지 파운드화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격하게 이제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거죠. 그렇죠. 실제적으로 영국 정부의 이 경제 정책이라는 이 모든 게 붕괴 일보 직전까지 갑니다. 네. 여기에서 만약에 미국이 구원투수 역할로 영국을 도와주지 않았다면 완전히 영국은 침몰하는 거였어요, 경제적으로.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나중에 그 위제 조폐를 갖고 또 경매까지도 있었다면서요? 네, 뭐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이 후유증이 전쟁 끝나고 더 커요. 이게 어느 그치. 정도였었냐면은 전쟁 끝날 때까지 모든 파운드와의 위폐율이 50%가 넘었어요. 와, 50%? 와. 아니 근데 이러면은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생각 없이 그냥 막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국 중앙은행이 아주 극약 처방을 내요. 어떻게 하죠? 10파운드하고 5파운드짜리를 회수해서 전부 다 폐기시켜요. 무효화해요. 아 진짜 가짜 상관없이 무효, 다. 전부 다 무효다. 일단 절반은 가짜니까 이게 물반 고기반은 그러니까요. 들어봤어도 가짜 돈 진짜 돈 반 이거는 힘들어 보여요. 많은 역사가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진짜 2차 세계대전의 진정한 패배 국가가 영국이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2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영국은 모든 식민지를 다 잃어버렸고요. 또 하나, 2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약 5년간 영국에서 기아나 추위로 사망한 숫자가 100만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완전히 경제 체제 자체가 완전히 그러네요. 붕괴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영국에다가 성공을 이렇게 독일에서 했으면 미국한테도 사용을 좀 해볼 만하지 않았나요? 미국의 달러화도 위조에 들어갔는데 시기가 너무 늦어버렸어요. 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전쟁이 이제 거의 막바지에 되니까 증거를 없애야 되잖아요. 이렇게 뭐 태워서 없애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이거 나무로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동으로 만드는 동판 같은 것도 다 있었어요. 그걸 전부 다 싸가지고 오스트리아의 어떤 호수에 가서 그 호수에 던져버려요. 근데 이게 소문이 돌고 돌잖아요. 분명히 어디 있다. 또 보물찾기 예. 저 그런 거 할 것 같아요. 단돈 몇 달러만 찾을 거 많네. 바이킹 은하도 그러니까요. 찾아야 많아요. 아니 할 거 많네. 보고 있나요 피디님들? 저희 한번 외국으로 가서 호수 한번 갑시다. 오스트리아도 한번 가고. 저희가 제작비 가져올게요. 건져올게요. 아, 근데 이거- 되지 않겠어요? 벌써 찾았어요. 59년. 아, 59년에 독일 슈테른지에서 끝까지 추적을 했어요. 분명히 이거 뭔가 있다. 있을 것이다. 끝까지 추적해서 담당자였던 베르나르트 크리거도 한번 추적을 해보거든요. 이 사람은 보통 나치 SS나 SD원들은 전범으로 많이 처벌이 되잖아요. 이 사람은 기가 막히게 위조 신분증을 만들어가지고 어떤 한 제지 회사에 중역으로 취업을 해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쪽 전문가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이 추적을 해서 그 호수를 발견해서 전 세계에서 유능한 다이버들을 모아서 투입을 했어요. 어. 아니나 다를까 막 나오는 거예요. 아, 모든 증거들이 달러화, 뭐 동판 다 나왔어. 그래서 이게 진짜로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게 밝혀졌죠. 그렇군요. 여러분들 섣불리 다른 나쁜 생각 하지 마시고요. 근데 2차 세계대전 얘기를 하니까 또 생각나는 인물이 있어요. 매력 만점, 사고뭉치, 이 패튼 장군인데, 근데 이 또 패튼 장군이 말을 구출하는 작전을 펼친다고 해요. 도대체 어떤 말이길래 이 어마무시한 패튼을 움직이게 했는지 무슨 말인가요? 그 리피차너 종이라는 건데 세상에서 제일 오래된 그 계량 혈통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저게 오스트리아의 빈에 스페인 승마학교라는 곳이 있어요. 왜 근데 오스트리아에 스페인이 있냐면 저게 스페인 종말을 아랍 종이랑 섞어서 만든 백마인데 저 말이 재미난 게 태어나기 까만 말이에요. 어?
그래서 한 4년, 5년 지나면 저렇게 하얗게 돼요. 아, 마치 새들이 털갈이 하듯이 네. 아예 색깔이 바뀌는군요. 한 서너 종을 결합해서 만든 거라 그런지. 아. 예, 근데 저 말은 장점이 뭐냐면 경주용 말이 아니고 지금 저기 앞발 들고 있잖아요. 네. 네. 근데 백마가 원래 장군들이 타고 네. 폼나는 말이잖아요. 저게 정말 귀족들의 폼생폼사를 위해서 만든 말이에요. 그래서 왜 전쟁 영화 같은 거 보면 장군들이 왜 말 앞발 탁 들면서 칼 들고 그렇죠. 왜 맞아요, 승리의 맞아요. 순간. 이때 저 앞발을 들 때도 저게 굉장히 위험한 자세예요. 말한테도 부담되고 그렇죠. 기수한테도 부담된다는데 세계 모든 말 중에서 뒷다리로 이렇게 앞발 들고 일어날 때 가장 폼나고 가장 골격적으로 튼튼한 게 조종이래요. 앞발 들기 전문 말이구나. 허세용이네요. 네, 정말. 허세형이라뇨. 폼. 폼. 근데 저것뿐만이 아니고 병사들이 쫙 있는데 왜 장군이 말 타고 나타나잖아요. 그때 촐랑촐랑 나타나면 되겠어요. 말이 좀 이렇게 네. 우와 그 스텝. 타각. 걸음걸이나 뭐 이렇게 폼 잡고 걷는 거, 탁 일어나는 거 정말 폼생폼사를 위해서 만든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기만 해도 아주 말이 기품이 있네요. 예뻐요. 원래 패턴이 근대 오종 선수, 미국 대표 올림픽 대표 선수였어요. 아. 그러니까 거기 승마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또 전용 말 이런 거 다 데리고 다니던 사람인데 거의 종전이 다 됐을 때 저 오스트리아 빈에 진주를 하니까 당연히 저 승마학교 보러 갔죠. 공연 보러 갔는데 당시 그 승마학교 교장이던 사람이 알로이스 포드 하이스키 대령이라는 양반인데 이분은 1936년 올림픽 메달리스트예요, 승마. 근데 딱 공연을 하고 패튼한테 와서 저 좋은 말을 나치들이 뺏어가서 지금 체코에 가 있다. 근데 지금 말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네. 거의 뭐 10마리도 안 남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가져와야만이 이 말들의 명맥이 안 끊긴다. 근데 문제는 당시 소련군하고 미국하고 협약을 맺었어요. 어디까지 서로 진주한다. 체코는 나중에 동유럽이 되지만 소련군 진주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 또 말을 사랑하는 패턴이 이 말을 듣고 가! 그래서 휘하의 그 이기병연대라고 있는데 당시 아직 소련군이 안 왔고 독일군이 남아있었는데 걔들 항복받고 말을 가져왔어요. 어머. 그래서 저 학교가 명맥이 유지되고 말이 유지됐다고 하는데 당시에는 난리가 났죠. 왜냐하면 그쵸. 미국하고 소련은 우리가 붙으면 세계대전 난다고 막 서로 신경 쓰고 있는데 들이밀었잖아요. 그러니 미국 쪽에서는 야가 지금 세계대전 일으키려는 거냐 난리가 났었고 당시 미국에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비판했어요. 지금 피난민들이 굶어 죽고 있는데 너는 말이 더 걱정되냐. 사람은 안 구하고 말부터 구하느냐. 패튼이 그 얘기는 안 했는데 자기는 좀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 들어가고 싶었는데 못 들어갔거든요. 패튼이 소련거보다 일주일 정도 먼저 갈 수 있었거든, 프라하까지. 이거 말 건수 잡아서 보여는 주고 싶은 거지. 내가 먼저 갈 수 있었다는 거를 한번 과시하고 싶었겠지. 아마 그러고 남았을 거예요. 원래 그 패튼이 아이젠하워 앞에서 길길이 뛰었어요. 베를린에 소련군이 먼저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한테 이게 군단만 주라. 2달 안에 내가 모스크바 점령하겠다고. 아이젠하워가 이게 무슨 소리야? 꼭 말을 그렇게 하고 될 것도 안 되게 만들어. 아니 근데 진짜 듣다 보니까 정말 명불허전 패튼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국가 간 협정도 위반을 하고 말을 데리고 온 게 진짜 웬만한 심장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무렵에 세계사의 판도를 바꾼 작전이 또 등장이 한다면서요. 페이퍼 클립 작전이라는. 아. 한마디로 뭐 종이 클립을 묶는 이렇게 작전인데 이게 뭐냐면 종이 클립에 이게 사람들 명단이에요. 명단을 묶었다는 건데 2차 대전이 끝날 무렵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미소 영이 독일 과학자 사냥을 시작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여기에서 사실상 승리한 게 미국이었는데 미국은 전쟁이 끝나기 직전부터 하나의 조직을 결성해요. 피아트라고 해서 Field Intelligence Agency Technical이라고 해서 한마디로 과학 첩보대예요. 이 피아트가 한 일이 뭐냐면은 쓸만하다 싶은 독일 기술을 이제 확보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해 보니까 처음에는 피아트 조직도 긴가민가 했거든요. 근데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해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피아트가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은 핵폭탄을 제외하고선 예를 들어서 미사일 기술, 제트 엔진 기술, 더군다나 우주 생리학 기술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이 분야에서는 미국이 엄두도 못할 정도의 데이터와 기술이 축적돼 있는 거예요, 독일에. 그래서 이제 직접 피아트 관계자가 대통령하고 이제 담판을 져요. 근데 대통령, 야, 기술을 확보하면 되지 왜 나한테까지 와서 이런 얘기를 해? 라고 했는데 나치 과학자들이 하나같이 다 SS 소속이에요.
더군다나 상당수가 유대인 학살에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쟁 범죄자들이었어요. 이 사람들 신분을 세탁해야 된단 말이에요. 또 하나 문제가 뭐였냐면 나치 전범을 추적하는 미국의 여러 가지 조직이 또 있었잖아요. OSS라든지 미국 헌병대라든지 이것 때문에 일이 안 될 것 같으니까 피아트가 가장 상위 조직이 돼버려요. 그 순간에.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과학자를 이렇게 섭외를 하고 나서 피아트가 데려가려고 하면 미군 헌병대에서 딴지를 거는 거예요. 얘 전범인데 너네들이 왜 데려가? 근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상급 기관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거 많이 하면 다치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 뭐 계급장 떼고 싶어? 내가 니네 상관이 누구지? 어저께 같이 밥 먹고 막 사우나 가고 발사 이런 거 없어져야 돼요. 그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독일 과학자 중에 미국행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때 피아트가 쓰는 전형적인 수법이 있어요. 사진을 하나 딱 내밀어요. 가족 사진? 예. 이미 박사님 가족들은 미국 루이지애나에 아주 안전하게 모셔지고 있습니다.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 페이퍼클립 작전의 핵심이 뭐냐면은 베르너 폰 브라운 박사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V2 로켓 만든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이 핵심이었어요. 근데 이 베르너 폰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이게 마지막에 이 사람이 알아요. 지금 미소형이 나를 원하고 있구나. 이걸 알아요. 그래서 열심히 주판 하나를 튕기다가 미국을 선택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제 발로 찾아가요. 미군한테. 우리가 투항을 한다면 허주 씨 같은 경우도 어떻게 했어요? 당당하게 투항 못 하잖아요. 항복하러 왔는데. 그렇죠. 오케이. 이거잖아요. 네. 근데 폰 브라운은 그러지 않았어요. 가자마자 의자 앉아서 다리 탁 꼬면서 당신들도 나 찾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박사님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그때 또 딜을 해요. 폰 브라운이. 뭐 어디 모처에 있는데 직원들이 134명 정도 되는데 나 이 직원들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쓸데없는 걱정하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아예 그러니까 독일에 있는 연구소 통째를 다 가지고. 바로 그거예요. 그게 미국이 나사 만들어 우주 개발하는 기본이 됐죠. 그러니까 진짜요? 그게 나사가 된 거예요? 폰 브라운이 미국의 그 우주 계획의 아버지 아니에요? 그래서 박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사에 가는데 그 전에 뭐 하나 보여줘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미군 장군들도 그때 반감이 많았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나치하고 몇 년을 싸웠는데 이거 나치 와가지고 병원들이잖아, 이게 뭐 하는 나치는. 거냐? 근데 미국에 이제 텍사스의 화이트 샌드 이제 미사일 사격 연습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V2 로켓을 아주 잘 만들어서 미군 장군들 다 불러놓고서 거기서 이제 시범을 보여줬어요. 시범이 딱 끝나니까 미군 장군들이 하는 말이 박사님들 불편하신 거 없게 하죠. 이 폰 브라운 박사가 나사의 수석 연구원이 되죠. 그래서 아폴로 계획의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해요. 어떻게 보면 정말 이게 전쟁사를 배우면서 느끼는 것은 이념이나 사상이나 서로의 뭐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그걸 적대시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열고서는 받아들이는 게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근데 같아요. 어떤 분들이 지금도 폰 브라운 박사 전범이라고 막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감정적으로 보면은 기분 나쁘고 왜 누구는 이렇게 되고 그쵸. 이렇게 하느냐를 하는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결국 그 사람들이 잘못을 했다면 그렇게 해서 개인이 속죄하는 게 아니라 사회가 이득을 보게 하는 게 오히려 더 죽여 없애는 그러네요. 것보다 비난하고 매장시키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쵸. 사실 이게 미국만 한 게 아니에요. 당시 그 페이퍼클립 작전 때 미국의 실수는 말 그대로 서류 심사를 해버렸다고요. 스펙 좋은 사람만 데려갔어요. 근데 엔지니어는 미국이 안 받아주니까 스펙 나쁘다고 얘들이 다 소련으로 투항을 해요. 고학력자들이 미국으로 많이 가고 실무 엔지니어 기술자들은 소련으로 많이 갔어요. 그래서 본체 만드는 걸 그렇게 소련이 지금 잘했구나. 그 얘기 하려고 예, 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도 로켓 엔진 이런 거는 소련이 더 세고 유도 미사일, 유도 장치나 이런 거 미국이 센 게 그때 나눠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개발을 소련하고 미국이 나눠 가진 줄 아는데 사실은 독일 거 나눠 가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2차 대전에서 가장 가슴 아픈 게 유대인 문제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대인 가지고 이 나치들이 생체 실험을 많이 했다고요. 그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이제 유베르투스 스트로폴드라는 박사인데 우주 생리학. 그러니까 진공 상태에서 사람이 얼마나 견딜 수 있고 뭐 이런 연구를 다 해놨어요. 그런데 용서할 수 없는 전범인데도 불구하고 페이퍼클립 작전을 통해서 이 사람이 신분 세탁이 돼요. 그리고 이 방대한 자료가 미국에 그대로 넘어가요. 근데 이거는 이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악명 높은 일본의 731 부대 네.
그 자료도 예. 다 미국 넘어갔죠. 전부 다 미국 넘어가고 이 사람 이시시로는 나중에 지속적으로 일본 학계에서 대우받으면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페이퍼클립 작전이나 이런 게 물론 필요하면 갖다 써야겠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이렇게 어두운 면도 있었어요. 그러네요. 그건 그렇고 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 굉장히 큰 이득을 미국이 봤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우리가 낮게 산정을 해봐도 약 1,000억 달러 수준이에요. 1,000억 달러 수준. 그러니까 현재로 같이 하면은 116조 정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보다 훨씬 클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쉽게 말해서 이거를 미천으로 나사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연구의 진척이라든가 어떤 모든 그 항공 기술력 이런 걸 생각해봤을 때 이거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계산이 안 될 것 예, 같아요. 동계산이 안 돼요. 자, 이번엔 2차 세계대전에서 태평양 전쟁으로 한번 눈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전쟁은 최후의 외교전이다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네. 불리한 전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일본 군부는 정말 어마무시한 짓을 또 하기 시작합니다. 독일과 소련을 화해시킨다. 독일과 소련을 시네들이? 가능한가요 이게? 그러니까 2차 대전 내내 소련은 사실 일본의 가상 적국이었거든요. 근데 이 가상 적국을 통해서 미국과 화해 중재를 하고서 어떤 그 패전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그런 일본의 시도가 있었어요. 이게 잘 알려지지 않았죠. 근데 이게 그때 당시에 얼마나 일본이란 나라가 외교 감각과 국제 감각이 없었는지 없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예요. 그러니까 전쟁 말기에 얄타 회담이 있었어요. 그때 얄타 회담에서의 결론이 뭐였냐면 소련의 대일본 전쟁 참가예요. 그러면서 소련이 잃어버렸던 뭐 북사할린 일대하고 만주 일대를 돌려준다 소련한테. 이런 얄타 회담 자체를 까맣게 일본이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사실상 조금만 첩보 조직을 가동하면 충분히 알 수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언론에 나왔으니까 얄타 회담 자체가. 방송에 나오는 그렇죠. 얘기예요. 언론에 나온 얘기를 일본은 까맣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때 일본이 뭘 했냐면 전황이 막바지가 되니까 이제 이른바 국민들한테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1억 총 옥쇄. 한 명이 연합군이 만약에 본토에 일본 본토에 상륙을 하면 한 명이 무조건 한 명씩 죽이고 죽자 이거예요. 그럼 1억 명을 죽일 수 그렇죠. 그러면은 이른바 그들이 말하는 천황의 옥체를 보존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사이판, 레이테, 오키나와 그다음에 뭐 유황도, 이오지마 이런 데서 실제적으로 이게 돼요. 이런 작전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연합군한테 피해를 줬지만 없잖아요. 걔네들 다 죽었잖아요. 네. 근데 일본이 이러한 1억 총역세를 하고 또 하나 이런 강화를 하기 위해서는 소련의 역할이 절대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아직 그때까지는 소련과의 불가침 조약이 기한이 1년 남아 있었거든요. 빨리 소련하고 협상을 해서 그 불가침 조약을 연장을 하고 그리고 빨리 소련을 통해서 미국하고 협상을 하자. 근데 그 전에 아까 그 소련과 독일을 중재시킨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막 이제 소련하고 독일하고 막 싸우고 한참 피 터지게 싸울 때 이때 일본이 무슨 제안을 하냐 하면은 외교부한테 이래요. 자기네들 외교부한테 야 니네가 소련한테 얘기해서 독일하고 소련의 중재를 우리 일본이 할 테니 이 중재를 성공시키면 우리는 소련을 우리 주축국 쪽으로 끌어올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가끔 왜 일본 야쿠자 영화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A하고 B 조직이 싸우는데 중간에 조직이 다른 조직이 나와서 둘을 화해시키면서 이런 거. 딱 이런 마인드. 삼국지를 너무 많이 본 거지. 딱 이런 마인드. 그러니까 주소련 대사가 사토 나오다케라는 그 소련 주재 일본 대사가 있었는데 아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지금 당신들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 일본 외무성하고 일본 군부하고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일본 외무성은 그나마 그래도 좀 국제 감각이 있으니까 세상 돌아가는 걸 알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조금이나마 항복 조건을 유리하게 받아들이는 그 생각을 해야지 이거 지금 강하고 뭐고 없다. 항복하느냐 이게 문제다라고 했는데 일본 군부는 생각이 이거였어요. 아직까지 우리는 우리 본토가 침략을 안 당했고 우리 본토 외에 점령지가 있으면서 우리 총병력이 400만이나 된다. 우리 충분히 해볼 만하다. 이런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외무부를 압박을 해요. 그러니까 주소련 대사가 다시 한번 몰로토프를 찾아가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근데 문전박대당해요. 몰로토프는 포츠담 회담 선언 그것 때문에 어디 가고 외무부 차관 있죠. 차관이 대사를 맞은 다음에 오늘부로 조약 파기해요. 알았죠? 더 이상 찾아오지 마세요. 문전박대해서 내보내요. 모든 상황이 끝났을 때 이제 이 사토 대사가
본국으로 전문을 하나 보내요. 근데 사상 유례가 없는 대단히 불경한 전문을 보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지금 1억 국민들이 고통을 받으며 죽어가고 있는데 일본 정부는 그들을 구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오롯이 군부 집단의 이기주의와 천황의 안위만을 생각하고 있다. 세네. 나는 항복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한다. 만주사변 이래 일본은 너무나도 외교를 등한시하고 국제 감각에 무감각해졌고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재앙을 낳은 원인이다. 본인은 더 이상 목적 달성에 바람이 없다. 항복해서 국민의 목숨을 살리자. 충신이네. 진짜요. 천황의 안위만을 생각하지 말고 국민을 생각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거의 뭐 일본에서는 반역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재평가를 또 받고 해요. 다큐멘터리 전쟁사가 추천하는 우리 역사 속 특급 작전들은 전쟁의 판도를 어떻게 바꿨을까? 드디어 제가 고대하던 순간이 왔습니다. 이 남자들은 또 이 숫자에 민감하거든요. 숫자에 가장 우리가 또 이 가슴 뜨거워지는 숫자가 300. 300. 오늘 저녁은 지옥에서 먹자고 친구. 근데 우리나라에도 이 300 못지않은 700이 있었다고 합니다. 양유의 700. 고려 때 이제 거란이 우리나라를 침공하는데 사실 거란의 침공이 굉장히 큰 사건인데 그렇죠. 이상하게 안 유명해져 있는 사건. 언급이 많이 안 됐어요. 근데 특히 거란의 2차 침공은 거란 성종이 직접 친정을 한 거거든요. 한국에 들어온 여러 수많은 침공 중에 황제가 친정한 경우가 뭐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전투였는데 징기스칸의 몽골군의 원조가 또 거란 기병 아닙니까? 얘들이 한겨울에 들어와가지고 막 뚫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들어왔던 중국 군대는요, 성을 하나하나 점령해야 돼요. 보급을 해야 되니까. 근데 당태종이나 수양제가 실패한 게 수십 개 성을 점령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기병들은 그냥 눈 덮인 벌판을 질러서 강을 질러서 그냥 막 가는 거예요. 서경까지 오는데 그동안에 성을 다 비껴서 와버려요. 이제 서경에 와서 이제 포위전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막힙니다. 우리나라가 또 이 수성전은 잘하잖아요. 서경이 떨어지면 그다음 개경인데 개경은 방어를 못해요. 그러니까 서경 떨어지면 끝이에요. 고려 국왕의 현종은 저기 나주까지 피난 간 상태였고 정말 국가가 위태위태했는데 우리나라 왕들을 보면 너무 국민들을 현종은 그게 아니었고 당시 현종이 나주로 피난 가는 거는 정말 악전고투하면서 가요. 이게 왜 또 영화로 안 나왔는지 나 정말 이해가 안 갈 정도로 당시는 고려라는 나라는 이렇게 충성을 바치는 조선처럼 온 국민이 왕한테 충성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삼국 통일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피난 가는데 뭐 역졸들이 뭐 털러 들어오고 심지어 향리거든. 내가 누구 후손인지 아느냐 너. 반말 뻑뻑하고 도적대가 덮치고 그 나주까지 가는 동안 몇 번의 공격과 습격을 막아내면서 내려가요. 현종의 피난은 절대 그런 피난이 아니에요. 어쨌든 이 정도로 완전히 위기 상황이었는데 그때 흥화중에 있던 양교라는 장군이 정말 대단한 결정을 하죠. 이제 천하의 거란군도 보급기지 하나도 없이 갈 수는 없어요. 그쵸. 딱 하나 확보한 게 곽주성이에요. 양규가 저 성만 떨어뜨리면 쟤들은 보급이 안 된다. 그래서 사실은 무단 이탈을 하면 안 되잖아요. 자기는 흥화진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 수비대를 끌고 나가면 안 돼요. 그런데 정말 임무형 전술이랄까 전략적 판단을 해서 자기가 군대를 끌고 700 결사대를 끌고 곽주성으로 갑니다. 사실 700이면 좀 적지 않았나요? 근데 이제 본토잖아요. 그 안에 어떻게 인맥을 통해서 내통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밤에 내통을 하고 들어가서 거란군은 몰살시켜요. 정말 놀라운 결정에 대담한 작전의 놀라운 공격이었죠. 어떤 작전이었던 거예요? 다만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게 너무 아까워요. 그러네요. 근데 어쨌든 이 아까 말씀드린 300 못지않은 700 결사대로 거란군 6,000명을 몰살시키고 성을 탈환해버립니다. 그 바람에 거란군이 철수해버려요. 그러니까 겨우 700명으로 40만 군대를 돌려보낸 거죠. 그야말로 단 하룻밤 만에 2차 거란 전투가 전쟁 자체가 뒤집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드라마틱하고 영화로 만들면 너무너무 자랑스러울 것 같은 이 내용이 왜 안 만들어졌는지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근데 양규가 우리 역사에서 물론 유명하긴 하지만 가장 저평가된 공적에 비해서 저평가되었다는 게 40만 대군을 회군시켰잖아요. 이 놀라운 한 번의 작전으로. 그리고 철수하는 거란군을 계속 공격합니다. 이 단순히 공격해서 죽이는 게 아니라 포로들을 끌고 가고 있었거든요. 겨울철에 끌고 가면요. 가다가 태반이 70%까지 죽어요.
1월 달 그거를 구해내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까지 구해내다가 거란 본대한테 포위돼가지고 전사하는데 그때도 보면은 도망칠 수 있는데 전사한 거 봐서는 이건 뭐 기록이 없습니다만 피난민이나 이런 사람들을 구출하고 자기가 전사한 것 같아요. 정말 군인 정신의 표본이죠. 자, 역사 속 특급 작전. 고려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벌렁벌렁합니다. 지금 이제 저희 아드레날린이 상승되고 있거든요. 제 심장 조금 더 또 뛰게 만들어줄 또 내용이 좀 준비가 돼 있죠. 조선의 시대 유명한 전쟁이 세종대왕의 그 여진정벌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국경, 압록강, 두만강 라인에 네. 4군 육진을 개척하고 그 라인을 이제 국경으로 한 게 이제 세종의 업적인데 세종의 여진정벌이 되게 그 국경 지방의 여진족하고 싸웠다라고 하니까 그냥 좀 쉽게 한 줄 그렇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당시에 그 여진족과의 전투 중에서 조선 시대의 거의 유일한 특수부대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게 이제 채탐자라는 건데 이게 왜 나오냐면은 4군 육진을 개척했는데 사실은 압록강, 두만강 라인 전부에서 여진족들은 저희가 자기네 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뭐 평안도 함경까지 또 고려 때 들어와 살았으니까 항상 지키는 쪽보다는 공격하는 쪽이 쉽잖아요. 지키는 사람은 항상 대응이 늦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와서 치고 튀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적진 정찰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강을 건너서 여진족 지역에 들어가서 매복하고 있다가 여진족이 오는 걸 탐지하는 이런 특수부대. 요즘 네이비실 이런 게 다 그런 거죠. 그래서 한국판 네이비실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강을 건너가서 적진을 정찰하는데 주요한 임무가 군대 오는 거를 탐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2, 3일 전에 대비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처음에 세종이 1차 여진 정보를 하고 나니까 이제 골치 아픈 것 중에 하나가 여진족의 본거지를 습격해서 이 전투력을 섬멸하고 와야 되는데 조선 군대는 대군이 가니까 여진족들이 옛날 그 흉노정벌 할 때처럼 왔다 싶으면 튀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싹 비워버리고. 저걸 본대를 잡아야 되는데 저게 어디를 가냐 했더니 고구려의 발상지로 알려진 그 오녀산성. 거기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정말 산 위의 고지잖아요. 이쪽으로 다 모여요. 그래서 세종이 저것까지 잡아야겠다. 그 국경을 한 250km 진군해야 되는데 저것까지 잡겠다고 거대한 목표를 세웁니다. 네. 근데 그 멀리까지 군대가 가려면 사전 정찰이 필수잖아요. 그래서 채탐자를 오녀산성 정찰팀을 보내요. 그랬더니 갔던 팀들이 250km를 그게 간다는 게 쉽지 않죠. 쉽지 않죠. 가다가 지금도 쉽지가 않은데. 아니 지금 여기서 따지자면 서울에서 대구예요. 엄청 그걸 갔다가 멀거든요. 한 두세 팀이 당해요. 아이고. 네, 그러다가 이제 창성 소속이었던 김장이라는 사람이 5명 팀이 가는데 야, 이 팀이 그걸 대단한 걸 뚫고 가서 오녀산성을 정찰을 합니다. 그 오녀산성을 지금도 많이 가시는데 가다 보면은 고개 하나 넘어가야 돼요. 거기서 보면 여기 오녀산성 전경이 쫙 보이는데 사실은 가까이 가면 더 잘 나오는데 거기서 보면 오녀산성만 보이는 게 아니라 언덕 아래로 해서 전체 골짜기 전경이 다 보여요. 근데 그 김장이 보고한 그 기사를 보면은 거기라는 말은 없는데 장면 묘사한 거 보면 꼭 거기서 본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 조선의 특수부대가 왔었다라고 한번 기억하시면 얼마나 험한 길을 왔는지 느낄 수가 기억하게. 있겠군요. 예, 거기서 정찰을 하다 들켜요. 어, 근데 중요한 건 거기서부터 200km를 탈출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명이 희생되는데 결국 탈출해서 돌아옵니다. 우와. 그러니까 그 정도라는 건 평소에 이게 많이 하다가 그만한 어떤 특수부대의 어떤 매복 이런 거에 대한 테크닉이 굉장히 올라갔다는 거죠. 그것이 여진정부, 2차 여진정부를 성공할 수 있던 배경이었다. 그래서 항상 거대한 전쟁 안에 이런 수색대, 정찰대, 음지에서 일하는 분들의 노력이 많이 밝혀지지 않은 게 많은데 여진정부에도 이런 특수부대원이나 어떤 헌신적인 노력과 훈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네요. 2차 여진정벌에도 이런 특급 작전이 있었다는 게 몰랐는데. 더 황당한 건 저 부대를 해체한다는 거예요. 저렇게 활약을 했는데요. 16세기쯤 되면 평화가 유지되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관료주의가 나오는데 병사가 다치면 이 수령이나 지휘관 책임이거든. 그러니까 강 건너 가지 말자고 그래요. 특수부대원이 그냥 일반 경계병으로 바뀌는 거죠. 저런. 근데 그렇게 돼서 나중에 16세기 여진족의 반란이라든가 나중에 그 임진왜란 때 조선군이 그렇게 수색 정찰 못 해갖고 많이 당하거든요. 이제 그런 역사가 이제
이미 우리 역사에서도 반복되고 있었던 거죠. 전쟁사에서 회자되는 이 특급 작전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는데요. 역시 전쟁에 있어서 작전은 승부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특급 작전 중에 있어서 우리가 좀 캐치해야 할 의미 있는 점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기자님? 제가 아까 페이퍼클립 작전을 하면서 네. 이런 얘기가 있었죠. 미국이 독일의 기술을 이렇게 보면서 미국이 이랬거든요. 도대체 얘네가 왜 졌을까? 저는 여기서 이렇게 봅니다.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아무리 기술이 발달한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정권이 도덕적이지 못하면 그 정권은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전 거기에서 원인을 찾고 싶습니다. 항상 스포트라이트는 어떤 분이 받는데 우리가 저도 전쟁사를 하다 보면 좀 안타까운 게 예를 들면 알렉산더 혼자 있나. 그 밑에 정말 수많은 특히 전문가들이요. 채탐자라든가 양귀의 700결사 전문가 그룹이 살아있느냐가 그 사이가 건강하고 강하냐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음지에서 일하는 사람들, 전문가 그룹이 대접받는 나라가 선진국입니다. 그런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 인류의 재앙일까 과학의 선물일까 가공할 위력의 무기들이 초래한 전쟁사의 변화를 짚어보는 스페셜 시리즈 무기 인류의 역사를 바꾸다. 정말 상상치 못한 무기가 하나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이거예요. 팔. 가볍게 작은 동물들을 사냥할 수 있게 돼요. 쉽게 말해서 나무 위에서 저격할 수 있어요. 그치. 전술이 나오면 리더가 나오고 연쇄 작용이 나는 거예요. 이제 화약 무기가 나오면서 기사 계급이 몰락을 하게 되죠. 총이라는 것 자체가 장전 시간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어마어마하게 역사적으로 길었어요. 나중에 독일의 과학 기술력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국과 소련에 끼치거든요. 이상하게 빛이 안 나오는 조준경을 갖고 독일군이 싸우고 있는데 야간에 정확하게 날아온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핵무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전 세계의 전쟁 패러다임이 바뀌어버렸어요.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폭탄의 1600배입니다. 나는 3차 대전은 무슨 무기로 할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4차 세계대전은 분명히 돌도끼로 할 것이다.